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4화, 5화, 6화 한꺼번에 네. 묶어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4화, 5화, 6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건은 결국에는 살인사건이죠. 살인사건이죠. 네. 살인사건이고 그냥 살인사건도 아니라 친족의 살인사건이죠. 이번에 리뷰해볼 장면은 네네. 이 살인사건을 수임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는 장면인데요. 이 의뢰가 딱 왔을 때 예. 사무장님이랑 115는 네. 아 이런 사건 하면 안 된다. 이거 봐라. 하면 악마의 변호사 된다. 네, 막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최근에도 이슈되는 이런 사건들이 좀 있죠. 네. 선임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사건. 네. 만날 수 있잖아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막 화제가 되는 사건을 맡아보진 못했지만 네. 그렇게 되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답이면 진짜 내가 이거는 너무 악질이다 하면 좀 안 맡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여기서는 처음에 지금 무죄를 다투고 있잖아요. 네. 네. 만약에 자신이 혐의를 인정한다. 네. 인정하는 사안이면 뭐 고민할 거 없이 곧바로 수임할 거고요. 무죄를 다툰다고 했을 때는 내가 과연 의뢰인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의뢰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변호사님 이거 뭐 증거 없으니까 무죄 아니에요? 무죄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맡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한 것이 아니다. 내지는 이러이러한 내가 무죄 주장에 증거가 있다. 나는 무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건은 아무리 세간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건이어도 제가 그렇게 믿는다면 소명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변호인에서.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에 대해서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수사 과정에서 이 피의자, 피고인이 자기가 한 만큼 처벌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이제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도 이제 공소장에 적시가 될 수 있고 맞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만큼은 이런 법령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더 큰 법령이 적용될 수도 있고 법리적으로 방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양형을 변론을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네네. 이게 스스로 내가 유리한 그래도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변호인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리뷰할 장면은 그 살인자로 특정된 김민재라는 사람을 천 변호사랑 100마리15가 네네. 처음으로 접견하는 장면입니다. 네네네. 이 장면에서는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일반인 접견실에서 접견을 네네네. 하더라고요. 사실 이 드라마상에서는 아직 선임을 하기 전이다라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더욱 일반인 접견실로 설정을 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변호인 같은 경우는 선임하기 전이어도 일반 접견실이 아니고 변호사가 접견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접견을 하죠. 네. 비선임인 상태에서도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반 접견실이 아니라 네,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실에서. 사실은 접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또 인상 깊은 대사가 있었잖아요. 막 100마리15가 추궁하듯이 네네네. 질문을 하니까 네. 김민재 씨가 예. 변호사를 만나고 싶었는데 검사가 왔네. 아,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변호인이지만 네. 그 사실관계를 알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마치 취조하듯이 의뢰인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변호사한테는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야죠. 자, 이번에 말씀 나눠볼 장면은 천 변호사가 이제 사건 현장으로 밤에 가장 편한 옷장을 하고 정장을 입고 예. 가는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에서 사실 저희가 그 말을 했잖아요. 이거 거의 변호사 아니라 탐정인데? 그렇죠. 그죠? 예. 사실 이렇게 변호사가 현장에 증거를 확인해 보러 가는 일이 많지는 않죠. 거의 드물죠. 많지는 않지만 사실 아예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강제추행 치상죄를 사건을 수임하면서 그 현장을 가봤어요. 왜냐하면 어떤 현장에서 이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추행을 했다고 하는데 주변에 목격자도 있었는데 구도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직접 현장을 찾아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동선을 확인해서 그걸 변호인 위원서로 적어서 강제추행은 아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이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갔던 경우는 허락하에 낮에 갔던 거죠. 근데 이거는 밤에 갔어요. 밤에 아무도 없이 폴리스 라인도 쳐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네, 되죠. 사실은 이렇게 현장 보전이 되어 있는데 네. 뭐 아무 이유도 없이 막 그냥 들어가가지고 증거를 찾겠다. 뭐 이거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는 설정이긴 하죠. 그러나 뭐 드라마에서는 아주 재밌게.
이번에 말씀 나눠볼 장면은 네. 그 김민재의 누나가 네네네. 일반인 접견 와서 일반인 접견 구치소에. 김민재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네네. 그 가사 도우미셨던 네네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뭐 이렇게 막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 보통 일반인 접견실은 녹음이 다 됩니다. 그러면 검사님께서 그걸 다 보세요. 다 증거로 나중에 채택이 돼요. 그럼 결국에는 본인의 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접견을 할 때는 녹음 녹화가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죄가 입증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형사사건에서는 검사님께서 그런 일반인 접견 내역, 그때 대화 나눴던 녹취록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증거가 더해져가지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 나눠볼 장면은 네. 바로 그림 경매와 관련된 장면이에요. 네. 사실 그림 경매하는 게 뭐 법적인 쟁점이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 경매와 관련된 게 아니라 이 그림이 민재 아버지가 그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민재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재 아버지가 그린 그림처럼 해서 마지막 유작인 것처럼 해서 경매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사기가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 경매 낙찰액이 20억이었어요. 와, 20억. 5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 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말씀 나눠볼 장면은 네네. 실제 범인이 누군지 밝혀지고 나서 현장 검증이 마쳐지고 천 변호사랑 100마리 15랑 걸어 나오면서 이제 100마리 15억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렇죠. 이거 법적인 판단이 나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100마리 15억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네. 누나는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민재는 범인은닉 네. 증거인멸죄가 적용되지만 친족 상도례 사실은 친족간 특례라고 합니다. 친족간 특례가 적용돼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요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게 사실 법률적으로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네. 친족간 특례가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바로 그렇게 저희끼리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드라마상으로 보면 민재와 수연이는 엄마의 딸, 아빠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가족이었다가 엄마랑 아빠랑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수연이랑 민재 입장에서는 남이었다가 그냥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하신 사이죠. 그러면 이 민재와 수연이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렇죠. 과연 이 둘은 친족인가? 맞죠.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가 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바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입니다. 자, 보면 민재와 수연이잖아요. 민재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혈족의 엄마, 배우자의 혈족이죠. 그러니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친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민재와 수연이는 남남이에요. 그렇죠. 친족이 아닌 민법상 거죠. 친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처벌되는 거죠. 그렇죠. 민재는 처벌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또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증거인멸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저질렀는데 예를 들어서 뭐 폰으로 누구를 찍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새로운 폰으로 바꾸거나 해서 버렸는데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궁금하시죠? 증거인멸죄라는 것은 타인의 형사사건, 내 사건이 아니고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내 사건에 관련된 것을 인멸할 때는 증거인멸죄가 적용되진 않아요. 다만 구속수사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내 처벌에 있어서 양형요소로서 불리한 사유로 삼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어떤 범행 현장에 대한 증거를 내가 숨겼어. 내가 범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서 야, 그거 좀 숨겨줘.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교사로 성립할 수 되는 있어요. 거죠. 그런데 이거 결국에는 모친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부친은 이미 먼저 사망한 것으로 나왔고 모친은 사망을 했는데 굉장히 부잣집으로 보였잖아요. 아주 어마어마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모친이 사망하면서 상속 문제가 생길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딸이 죽인 걸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상속 결격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민법상 우리가 보면 일견 생각했을 때 어머니를 죽였으니까 상속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아니지 상속을 받는 당사자인데 내가 상속을 받겠다고 피상속인을 죽여? 그리고 내가 상속을 받아?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이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경우에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고의로 사람을 어. 상해하거나 동순이나 이제 선순위 상속인들을 내가 살해했을 경우에는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상속 결격을 해놨는 거죠. 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고의에 의한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상속 결격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네네. 그러면 민재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재는 이제 상속권이 없는 거죠. 자, 여기서는 민재는 그 모친의 음. 법적인 자식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모친이 민재를 뭐 입양을 했다던가 음. 법률적인 자식으로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민재의 아버지와 결혼을 했을 뿐이면 이 모친과 민재 사이에는 혈족의 배우자, 단순한 인척 관계만 생길 네.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은 아니에요. 네네. 다만 그 재혼한 남편한테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재혼한 남편한테 간 게 나중에 그 자식한테 갈 수는 있겠죠. 네, 오늘은 1,000원짜리 변호사 4화, 5화, 6화 한 번에 리뷰를 너무 해봤고 재밌었습니다. 네, 굉장히 뭔가 스릴러 드라마처럼 그럼요. 아마 아직도 남은 회차가 꽤 있을 거예요. 그럼요.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그 회차들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